어느 날 연락이 뜸했던 친구에게 다급한 전화가 걸려옵니다. 지금 당장 제주로 가줄 수 있어? 우리 집에 혼자 남겨둔 새 한 마리가 물을 주지 않으면 곧 죽고 말아. 그 부탁 하나가 80년 전 한 섬에서 벌어졌던 학살의 기억을 통째로 끌어올리게 됩니다. 2024년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 당시 노벨위원회가 물었습니다. 당신의 작품을 처음 읽는 사람에게 어떤 책을 추천하고 싶냐고. 작가가 망설임 없이 골랐던 책, 오늘 그 소설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입니다. 작별하지 않는다의 일부, 새는 이상한 꿈에서 시작합니다. 소설가인 경아는 눈이 내리는 벌판에 서 있습니다. 벌판에는 검은 통나무들이 수천 그루 심겨 있습니다. 그것들은 경아에게 묘비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땅에 물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바닷물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경아는 생각합니다. 이대로라면 무덤들이 모두 바다에 쓸려가 버릴 것 같다고. 그래서 땅속에 묻힌 뼈들을 높은 곳으로 옮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몸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알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그렇게 꿈에서 깨어납니다. 이 꿈은 이후 소설 전체를 관통하는 이미지가 됩니다. 눈, 검은 나무, 바다, 뼈. 작가인 경아는 이 꿈이 자신이 과거에 썼던 학살에 관한 소설과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이전 작품을 쓰는 과정에서 너무 많은 죽음을 마주했고 그 이후 오랫동안 악몽과 우울, 불면에 시달렸습니다. 한때는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힘든 시기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 경아에게 인선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인선은 과거 사진 기자로 활동했고 다큐멘터리 작업도 했던 사람입니다. 역사의 현장을 찾아다니며 사람들의 삶을 기록했던 인선은 지금 제주에서 목공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아와 인선은 오래전부터 하나의 작업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경아가 꾸었던 그 이상한 꿈을 실제 작품으로 만들어 보는 것이었습니다. 눈이 내리는 벌판에 검은 나무들을 세워놓고 그 나무들 위로 눈이 쌓이는 모습을 촬영하는 작업. 꿈속의 장면을 현실로 옮겨 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획은 쉽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경아는 계속해서 자신의 삶을 회복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시간이 흐르면서 자신이 꾼 꿈의 의미조차 잘못 이해했던 것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인선에게 갑작스러운 사고가 일어납니다. 목공 작업을 하던 중 손가락 2개가 크게 다친 것입니다. 인선은 수술을 받기 위해 서울의 병원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경아에게 다급한 부탁을 합니다. 집에 혼자 남아있는 자신의 새, 아마를 돌봐달라는 부탁입니다. 문제는 날씨였습니다. 제주에는 엄청난 폭설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인선의 부탁을 들은 경아는 결국 제주로 향합니다. 폭설은 점점 심해지고 도로는 끊기고 교통은 마비됩니다. 경아는 이 눈보라 속에서 제주로 들어갑니다. 이 장면이 중요한 이유는 경아가 단순히 친구의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
여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인선의 과거와 인선의 가족이 품고 있던 오래된 기억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경아는 어렵게 인선의 집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발견한 것은 자신이 기대했던 모습과 달랐습니다. 아마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경아는 살아있는 새에게 물을 주기 위해 제주까지 왔지만 새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아는 아마를 직접 묻어줍니다. 나무 아래에 작은 무덤을 만들어 새를 묻습니다. 이 장면은 일부 전체에서 중요한 장면입니다. 처음에 경아가 꾸었던 꿈에는 무덤과 뼈를 옮겨야 한다는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경아는 실제로 작은 생명 하나를 묻고 있습니다. 꿈속의 죽음이 현실의 죽음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다음 날 죽은 줄 알았던 아마가 경아 앞에 다시 나타납니다. 분명 자신이 직접 묻었던 새가 다시 살아나 나타난 것입니다. 이 순간부터 독자는 질문하게 됩니다. 지금 경아가 보고 있는 것이 현실인지 꿈인지에 대해. 이곳이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가 현실과 환상의 경계를 허물기 시작하는 지점입니다. 경아는 폭설 때문에 제주에서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인선의 집과 공방 주변은 완전히 눈에 갇혀버립니다. 휴대전화도 연결되지 않고 외부와의 어떤 연결도 끊어집니다. 그런데 혼자 남은 공간에서 오히려 인선의 흔적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그리고 인선이 왜 이곳에서 살았는지, 왜 과거의 기억을 그렇게 오랫동안 붙잡고 있었는지 조금씩 그 이유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인선은 단순히 역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가족 전부가 제주 4.3 사건에 상처를 품고 있었습니다. 인선의 어머니 강정심, 그리고 정심의 오빠, 이 가족의 이야기가 소설의 중심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경아는 자신이 꿈에서 보았던 이미지와 비슷한 것들을 현실에서 발견합니다. 검은 나무들, 눈, 죽음, 무덤, 그리고 바다. 특히 인선이 준비해둔 나무들은 처음 경아가 꿈에서 보았던 검은 통나무들과 겹쳐 보입니다. 경아는 자신이 꾸었던 꿈이 단순한 악몽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 꿈이 아직 자신에게 오지 않은 어떤 기억을 향해 가리키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리고 그 중심에 인선과 인선의 가족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일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아마의 죽음과 부활처럼 보이는 장면입니다. 경아는 분명 죽은 새를 묻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새가 다시 나타납니다. 이것은 단순히 환상 하나를 넣은 것이 아닙니다. 이 소설에서 죽은 사람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죽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는 순간 다시 현재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마의 생과 사가 뒤섞이는 순간은 이 소설 전체의 구조를 미리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작별하지 않는다의 2부, 밤. 1부의 마지막에서 경아는 제주에 홀로 남겨집니다. 폭설 때문에 집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경아 앞에 인선이 나타납니다. 경아는 처음에는 인선이 정말 돌아온 것인지 아니면 자신이 환각을 보고 있는 것인지
확신하지 못합니다. 더 이상한 것은 죽은 줄 알았던 새, 아마의 존재입니다. 경아는 분명 아마의 죽음을 확인했고 그 작은 몸을 묻었습니다. 그런데 새가 다시 살아있는 것처럼 나타납니다. 죽은 새와 병원에 있어야 할 인선, 둘 다 현실의 법칙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존재입니다. 하지만 소설은 이 상황을 굳이 설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독자가 경아와 똑같은 혼란을 느끼도록 만듭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어디까지 살아있는 것이고 죽은 사람은 어디서부터 죽은 것인지, 이 질문이 2부 전체를 관통하게 됩니다. 인선과 경아는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런데 인선은 경아에게 묘한 이야기를 합니다. 가끔 자신 주변에 누군가가 더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누군가가 곁에 있는 것 같은 느낌. 그것은 단순한 공포가 아닙니다. 인선에게는 실제로 과거의 사람들이 계속 현재에 남아 있습니다. 어머니 정심, 아버지 하경, 그리고 제주 4.3 사건으로 사라져간 가족들. 그들은 모두 죽었거나 사라졌지만 인선의 기억 속에서는 아직 완전히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에서 그림자는 단순한 귀신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기억 속에 남아있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잊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제 인선은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그 중심에는 어머니, 강정심이 있습니다. 정심은 제주 4.3 사건을 직접 겪은 생존자입니다. 어린 시절 정심의 가족은 학살을 당합니다. 가족들이 죽임을 당했고 정심은 언니와 함께 살아남습니다. 하지만 살아남았다는 것이 결코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날 이후 정심의 삶은 죽은 가족을 찾아 헤매는 삶이 됩니다. 특히 정심에게는 끝까지 찾지 못한 오빠가 있었습니다. 죽었는지, 시신이 어디에 있는지 확실하게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심은 오빠의 흔적을 찾는 일을 평생 놓지 않습니다. 정심에게 4.3 사건은 과거가 아니었습니다. 역사책에서는 4.3이 특정한 연도에 일어난 사건으로 기록됩니다. 하지만 정심에게 4.3은 끝난 적이 없습니다. 눈이 내리면 그날이 떠오르고 어떤 냄새를 맡으면 그때가 떠오르고 어떤 장소를 지나면 죽은 가족들이 떠오릅니다. 수십 년이 흘러도 과거가 현재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소설 속에서 눈은 단순한 겨울 풍경이 아닙니다. 정심에게 눈은 학살 당시의 기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린 정심이 학살 현장에서 시신을 찾던 기억, 차가워진 시신, 얼굴에 쌓이던 눈, 그리고 가족을 찾기 위해 시신들 사이를 헤매던 어린아이. 이 기억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인선은 아버지 하경의 이야기도 전합니다. 하경 역시 제주 4.3의 피해자였습니다. 가족들이 죽임을 당하는 상황에서 살아남았지만 그에게 살아남음은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고문과 폭력의 후유증이 그의 삶에 오랫동안 남았기 때문입니다. 몸은 살아있지만 그날의 기억은 몸에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특히 소설은 인간의 몸이
기억하는 고통을 강조합니다. 말로는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할 수 있어도 손이 떨리고 몸이 굳고 악몽을 꾸고 이유 없이 고통이 되살아납니다. 역사는 머리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몸에도 흔적을 남긴다는 것입니다. 이제 인선의 가족사가 개인적인 불행을 넘어섭니다. 정심의 가족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주 곳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시신조차 제대로 수습되지 못한 채 사라졌습니다. 어떤 학살 현장은 시간이 지나면서 흔적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많이 죽었는데도 옷가지 하나, 신발 한 짝조차 남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바닷물이 밀려 들어왔다가 빠져나가면서 핏자국까지 씻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살아남은 사람들의 기억에서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소설 제목과 연결됩니다. 육체는 사라졌지만 기억은 사라지지 않는 것. 누군가를 완전히 잊어버리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소설에서 말하는 작별하지 않는다. 그 의미입니다. 정심은 오빠의 죽음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제대로 치를 수도 없었습니다. 죽음을 확인할 수 없으니 작별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족사의 비극이 아닙니다. 정심의 삶 전체를 붙잡은 질문이 됩니다. 오빠는 어디에서 죽었을까? 마지막 순간에는 무엇을 생각했을까? 시신은 어디에 있을까? 그리고 혹시 살아있다면 어디에서 어떻게 살았을까? 정심은 이 질문을 평생 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희생자들의 유해를 찾는 작업에도 관심을 갖게 됩니다. 누군가의 뼈를 찾는 것은 단순히 유골 하나를 찾는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다시 이름을 돌려주는 일이고 가족에게 죽음을 확인할 기회를 주는 일이며 마침내 제대로 애도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인선 역시 어머니 정심의 과거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성장했습니다. 정심은 자신의 고통을 쉽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끔찍한 기억은 꺼내는 것조차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선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에야 어머니가 남긴 자료와 기억을 따라가면서 자신의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조금씩 알아갑니다. 이 과정에서 인선은 단순한 딸에서 기억을 전달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정심이 직접 말할 수 없게 된 이야기를 인선이 대신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선은 그 이야기를 경아에게 전달합니다. 여기서 경아의 역할도 달라집니다. 그녀는 제주에 와서 자신의 몸으로 추위와 고통을 경험하고 눈 속에서 죽음과 고립을 경험하면서 인선과 정심이 남긴 기억에 조금씩 가까워집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경아 역시 이미 학살을 소재로 글을 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역사적 비극을 글로 다뤘지만 그 고통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작품을 쓴 뒤 악몽에 시달렸고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경아에게 인선의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의 문제와도 연결됩니다. 경아의 꿈속에는 검은 통나무들이 있었습니다. 인선은 그 꿈을 제주 4.3과 연결합니다. 그리고 눈이 내리는 공간에 통나무를 세우는 작업을 추진합니다.
통나무 하나하나가 마치 묘비처럼 서게 됩니다. 그곳에는 이름이 없는 죽음들이 있습니다. 기록되지 못한 죽음, 찾지 못한 시신, 장례를 치르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끝내 작별하지 못한 가족들. 인선이 이 작업에 붙인 이름이 바로 작별하지 않는다입니다. 이제 경아는 자신의 꿈이 무엇을 의미했는지 조금씩 깨닫습니다. 꿈속에서 자신이 필사적으로 옮기려 했던 뼈들은 제주에서 사라진 사람들의 뼈였던 것입니다. 2부 마지막으로 갈수록 소설의 이미지는 다시 바다로 향합니다. 1부의 꿈에서 바닷물이 무덤을 덮었습니다. 하지만 바다 아래에는 여전히 무엇인가 있습니다. 이것은 소설 전체의 중요한 은유입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역사에서 지워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계속 들은 뒤 경아에게도 변화가 생깁니다. 처음 경아는 죽음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악몽을 꾸고 삶을 끝내려고 하고 세상과 자신을 끊어내려 했습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오히려 조금씩 살아있는 세계로 돌아옵니다.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히려 살아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느끼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인성과 정심의 이야기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인 동시에 끝까지 살아내려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제 2부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경아와 인선은 어두운 밤, 눈이 내리는 길을 나섭니다. 그리고 촛불을 듭니다. 한 사람이 촛불을 들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촛불을 이어받습니다. 주변은 온통 어둡고 눈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촛불 하나가 어둠 속에서 계속 살아 있습니다. 이 장면은 소설 전체를 상징합니다. 촛불은 거대한 불빛이 아닙니다. 어둠을 완전히 없애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릅니다. 그리고 그 작은 빛을 서로에게 건네줍니다. 기억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모든 것을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기억을 건네면 그 기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2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죽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살아있는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입니다. 정심은 죽은 오빠와 작별하지 못했습니다. 인선은 어머니의 기억과 작별하지 못했습니다. 경아는 인성과 정심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들의 기억과 연결됩니다. 그리고 독자는 경아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 기억과 연결됩니다. 이렇게 기억은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누군가 기억하는 한 그 사람의 이야기는 계속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작별하지 않는다. 3부 불꽃. 눈이 내리고 주변은 온통 어둡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손에는 작은 불빛이 있습니다. 바로 촛불입니다. 1부가 눈, 2부가 밤, 3부는 그 어둠 속에서 타오르는 불꽃입니다. 눈은 모든 것을 덮어버리고 밤은 모든 것을 보이지 않게 하지만 불꽃은 그 속에서 무언가를 계속 보여줍니다. 이것은 곧 기억의 이미지이기도 합니다. 역사의 비극은 사람들의 기억에서 희미해질 수 있지만 누군가 기억하는 한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경아는 계속해서
죽은 사람들의 흔적과 마주합니다. 그들은 이미 오래전에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기억하는 사람의 마음속에서 죽은 사람은 계속 존재할 수 있습니다. 작별하지 않는다는 것은 죽음을 부정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죽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그 사람을 쉽게 떠나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겪었던 고통을 기억하고 그 사람을 사랑했던 사람의 마음까지 기억하는 것. 그것이 이 소설에서 말하는 작별하지 않는다입니다. 3부에서 가장 중요한 상징, 불꽃. 불꽃은 작습니다. 바람이 불면 흔들립니다. 언제든 꺼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꺼지지 않는 한 어둠 속에서 계속 존재합니다. 기억도 그렇습니다. 정심이 기억했고, 인선이 기록했고, 경화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를 듣는 독자에게까지 넘어옵니다. 이렇게 기억은 하나의 불꽃처럼 사람에서 사람으로 옮겨갑니다.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가 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학살의 역사만이 아닙니다. 정심이 오빠를 평생 찾았던 이유, 인선이 어머니의 기억을 놓지 않았던 이유, 경화가 친구 인선의 부탁을 끝까지 수행하려 했던 이유, 모두 같은 곳에서 출발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했던 사람을 쉽게 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소설에서 기억은 고통이면서 동시에 사랑입니다. 잊지 않는다는 것은 때로는 너무나 힘든 일이지만 그 기억을 계속 품는 행위 자체가 사랑의 한 형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설의 마지막에는 작가의 말이 이어집니다. 여기서 한강은 이 작품을 쓰게 된 배경과 이 소설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돌아봅니다. 작별하지 않는다는 단순히 제주 4.3만을 다룬 작품이 아닙니다. 작가는 역사 속에서 말할 수 없었던 사람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문학으로 옮길 수 있을 것인가를 오랫동안 고민해 왔습니다. 특히 한강에게 역사적 폭력과 죽음은 소년이 온다 이후 계속해서 이어져 온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누군가의 고통을 대신 말한다는 것은 가능한가?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이 죽은 사람을 기억하는 방식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작별하지 않는다는 이런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작가의 말에서 중요한 것은 기억입니다. 한강이 말하는 기억은 현재의 삶을 바꾸는 힘입니다. 과거에 죽은 사람을 기억하는 순간 그 사람은 더 이상 완전히 과거에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우리에게 다시 찾아옵니다. 처음 경화가 꾸었던 꿈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검은 나무들이 서 있었고 그 아래에는 뼈가 묻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닷물이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만나는 것은 그 어둠 속에서 흔들리는 작은 불꽃입니다. 눈은 기억을 덮지만 불꽃은 그 아래에서 계속 타오릅니다. 그리고 그 불꽃이 꺼지지 않는 한 죽은 사람들의 이야기도 완전히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은 사람과 어떻게 작별해야 하는가?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작별하지 않는 것이 사랑의 방식이지 않을까?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는 그 질문을 남긴 채 끝이 납니다. 어느 날 연락이 뜸했던 친구에게 다급한 전화가 걸려옵니다. 지금 당장 제주로 가줄 수 있어? 우리 집에 혼자 남겨둔 새 한 마리가 물을 주지 않으면 곧 죽고 말아. 그 부탁 하나가 80년 전
한 섬에서 벌어졌던 학살의 기억을 통째로 끌어올리게 됩니다. 2024년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 당시 노벨위원회가 물었습니다. 당신의 작품을 처음 읽는 사람에게 어떤 책을 추천하고 싶냐고. 작가가 망설임 없이 골랐던 책, 오늘 그 소설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입니다. 작별하지 않는다의 일부, 새는 이상한 꿈에서 시작합니다. 소설가인 경아는 눈이 내리는 벌판에 서 있습니다. 벌판에는 검은 통나무들이 수천 그루 심겨 있습니다. 그것들은 경아에게 묘비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땅에 물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바닷물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경아는 생각합니다. 이대로라면 무덤들이 모두 바다에 쓸려가 버릴 것 같다고. 그래서 땅속에 묻힌 뼈들을 높은 곳으로 옮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몸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알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그렇게 꿈에서 깨어납니다. 이 꿈은 이후 소설 전체를 관통하는 이미지가 됩니다. 눈, 검은 나무, 바다, 뼈. 작가인 경아는 이 꿈이 자신이 과거에 썼던 학살에 관한 소설과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이전 작품을 쓰는 과정에서 너무 많은 죽음을 마주했고 그 이후 오랫동안 악몽과 우울, 불면에 시달렸습니다. 한때는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힘든 시기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 경아에게 인선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인선은 과거 사진 기자로 활동했고 다큐멘터리 작업도 했던 사람입니다. 역사의 현장을 찾아다니며 사람들의 삶을 기록했던 인선은 지금 제주에서 목공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아와 인선은 오래전부터 하나의 작업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경아가 꾸었던 그 이상한 꿈을 실제 작품으로 만들어 보는 것이었습니다. 눈이 내리는 벌판에 검은 나무들을 세워놓고 그 나무들 위로 눈이 쌓이는 모습을 촬영하는 작업. 꿈속의 장면을 현실로 옮겨 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획은 쉽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경아는 계속해서 자신의 삶을 회복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시간이 흐르면서 자신이 꾼 꿈의 의미조차 잘못 이해했던 것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인선에게 갑작스러운 사고가 일어납니다. 목공 작업을 하던 중 손가락 두 개가 크게 다친 것입니다. 인선은 수술을 받기 위해 서울의 병원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경아에게 다급한 부탁을 합니다. 집에 혼자 남아있는 자신의 새, 아마를 돌봐달라는 부탁입니다. 문제는 날씨였습니다. 제주에는 엄청난 폭설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인선의 부탁을 들은 경아는 결국 제주로 향합니다. 폭설은 점점 심해지고 도로는 끊기고 교통은 마비됩니다. 경아는 이 눈보라 속에서 제주로 들어갑니다. 이 장면이 중요한 이유는 경아가 단순히 친구의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 여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인선의 과거와 인선의 가족이 품고 있던 오래된 기억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경아는 어렵게 인선의 집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발견한 것은
자신이 기대했던 모습과 달랐습니다. 아마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경아는 살아있는 새에게 물을 주기 위해 제주까지 왔지만 새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아는 아마를 직접 묻어줍니다. 나무 아래에 작은 무덤을 만들어 새를 묻습니다. 이 장면은 일부 전체에서 중요한 장면입니다. 처음에 경아가 꾸었던 꿈에는 무덤과 뼈를 옮겨야 한다는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경아는 실제로 작은 생명 하나를 묻고 있습니다. 꿈속의 죽음이 현실의 죽음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다음 날 죽은 줄 알았던 아마가 경아 앞에 다시 나타납니다. 분명 자신이 직접 묻었던 새가 다시 살아나 나타난 것입니다. 이 순간부터 독자는 질문하게 됩니다. 지금 경아가 보고 있는 것이 현실인지 꿈인지에 대해. 이곳이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가 현실과 환상의 경계를 허물기 시작하는 지점입니다. 경아는 폭설 때문에 제주에서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인선의 집과 공방 주변은 완전히 눈에 갇혀버립니다. 휴대전화도 연결되지 않고 외부와의 어떤 연결도 끊어집니다. 그런데 혼자 남은 공간에서 오히려 인선의 흔적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그리고 인선이 왜 이곳에서 살았는지, 왜 과거의 기억을 그렇게 오랫동안 붙잡고 있었는지 조금씩 그 이유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인선은 단순히 역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가족 전부가 제주 4.3 사건에 상처를 품고 있었습니다. 인선의 어머니, 강정심, 그리고 정심의 오빠, 이 가족의 이야기가 소설의 중심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경아는 자신이 꿈에서 보았던 이미지와 비슷한 것들을 현실에서 발견합니다. 검은 나무들, 눈, 죽음, 무덤, 그리고 바다. 특히 인선이 준비해둔 나무들은 처음 경아가 꿈에서 보았던 검은 통나무들과 겹쳐 보입니다. 경아는 자신이 꾸었던 꿈이 단순한 악몽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 꿈이 아직 자신에게 오지 않은 어떤 기억을 향해 가리키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리고 그 중심에 인선과 인선의 가족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일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아마의 죽음과 부활처럼 보이는 장면입니다. 경아는 분명 죽은 새를 묻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새가 다시 나타납니다. 이것은 단순히 환상 하나를 넣은 것이 아닙니다. 이 소설에서 죽은 사람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죽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는 순간 다시 현재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마의 생과 사가 뒤섞이는 순간은 이 소설 전체의 구조를 미리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작별하지 않는다의 2부, 밤. 1부의 마지막에서 경아는 제주에 홀로 남겨집니다. 폭설 때문에 집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경아 앞에 인선이 나타납니다. 경아는 처음에는 인선이 정말 돌아온 것인지 아니면 자신이 환각을 보고 있는 것인지 확신하지 못합니다. 더 이상한 것은 죽은 줄 알았던 새, 아마의 존재입니다. 경아는 분명 아마의 죽음을 확인했고 그 작은 몸을 묻었습니다. 그런데 새가 다시 살아있는 것처럼 나타납니다.
죽은 새와 병원에 있어야 할 인선, 둘 다 현실의 법칙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존재입니다. 하지만 소설은 이 상황을 굳이 설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독자가 경화와 똑같은 혼란을 느끼도록 만듭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어디까지 살아있는 것이고 죽은 사람은 어디서부터 죽은 것인지 이 질문이 2부 전체를 관통하게 됩니다. 인선과 경화는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런데 인선은 경화에게 묘한 이야기를 합니다. 가끔 자신 주변에 누군가가 더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누군가가 곁에 있는 것 같은 느낌. 그것은 단순한 공포가 아닙니다. 인선에게는 실제로 과거의 사람들이 계속 현재에 남아 있습니다. 어머니 정심, 아버지 하경, 그리고 제주 4.3 사건으로 사라져간 가족들. 그들은 모두 죽었거나 사라졌지만 인선의 기억 속에서는 아직 완전히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에서 그림자는 단순한 귀신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기억 속에 남아있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잊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제 인선은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그 중심에는 어머니, 강정심이 있습니다. 정심은 제주 4.3 사건을 직접 겪은 생존자입니다. 어린 시절 정심의 가족은 학살을 당합니다. 가족들이 죽임을 당했고 정심은 언니와 함께 살아남습니다. 하지만 살아남았다는 것이 결코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날 이후 정심의 삶은 죽은 가족을 찾아 헤매는 삶이 됩니다. 특히 정심에게는 끝까지 찾지 못한 오빠가 있었습니다. 죽었는지, 시신이 어디에 있는지 확실하게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심은 오빠의 흔적을 찾는 일을 평생 놓지 않습니다. 정심에게 4.3 사건은 과거가 아니었습니다. 역사책에서는 4.3이 특정한 연도에 일어난 사건으로 기록됩니다. 하지만 정심에게 4.3은 끝난 적이 없습니다. 눈이 내리면 그날이 떠오르고 어떤 냄새를 맡으면 그때가 떠오르고 어떤 장소를 지나면 죽은 가족들이 떠오릅니다. 수십 년이 흘러도 과거가 현재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소설 속에서 눈은 단순한 겨울 풍경이 아닙니다. 정심에게 눈은 학살 당시의 기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린 정심이 학살 현장에서 시신을 찾던 기억, 차가워진 시신, 얼굴에 쌓이던 눈, 그리고 가족을 찾기 위해 시신들 사이를 헤매던 어린아이. 이 기억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인선은 아버지 하경의 이야기도 전합니다. 하경 역시 제주 4.3의 피해자였습니다. 가족들이 죽임을 당하는 상황에서 살아남았지만 그에게 살아남음은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고문과 폭력의 후유증이 그의 삶에 오랫동안 남았기 때문입니다. 몸은 살아있지만 그날의 기억은 몸에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특히 소설은 인간의 몸이 기억하는 고통을 강조합니다. 말로는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할 수 있어도 손이 떨리고 몸이 굳고 악몽을 꾸고 이유 없이 고통이 되살아납니다. 역사는 머리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몸에도 흔적을 남긴다는 것입니다. 이제 인선의 가족사가 개인적인 불행을 넘어섭니다. 정심의 가족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주 곳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시신조차 제대로 수습되지 못한 채 사라졌습니다. 어떤 학살 현장은 시간이 지나면서 흔적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많이 죽었는데도 옷가지 하나, 신발 한 짝조차 남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바닷물이 밀려 들어왔다가 빠져나가면서 핏자국까지 씻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살아남은 사람들의 기억에서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소설 제목과 연결됩니다. 육체는 사라졌지만 기억은 사라지지 않는 것. 누군가를 완전히 잊어버리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소설에서 말하는 작별하지 않는다. 그 의미입니다. 정심은 오빠의 죽음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제대로 치를 수도 없었습니다. 죽음을 확인할 수 없으니 작별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족사의 비극이 아닙니다. 정심의 삶 전체를 붙잡은 질문이 됩니다. 오빠는 어디에서 죽었을까? 마지막 순간에는 무엇을 생각했을까? 시신은 어디에 있을까? 그리고 혹시 살아있다면 어디에서 어떻게 살았을까? 정심은 이 질문을 평생 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희생자들의 유해를 찾는 작업에도 관심을 갖게 됩니다. 누군가의 뼈를 찾는 것은 단순히 유골 하나를 찾는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다시 이름을 돌려주는 일이고 가족에게 죽음을 확인할 기회를 주는 일이며 마침내 제대로 애도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인선 역시 어머니 정심의 과거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성장했습니다. 정심은 자신의 고통을 쉽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끔찍한 기억은 꺼내는 것조차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선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에야 어머니가 남긴 자료와 기억을 따라가면서 자신의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조금씩 알아갑니다. 이 과정에서 인선은 단순한 딸에서 기억을 전달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정심이 직접 말할 수 없게 된 이야기를 인선이 대신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선은 그 이야기를 경아에게 전달합니다. 여기서 경아의 역할도 달라집니다. 그녀는 제주에 와서 자신의 몸으로 추위와 고통을 경험하고 눈 속에서 죽음과 고립을 경험하면서 인성과 정심이 남긴 기억에 조금씩 가까워집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경아 역시 이미 학살을 소재로 글을 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역사적 비극을 글로 다뤘지만 그 고통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작품을 쓴 뒤 악몽에 시달렸고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경아에게 인선의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의 문제와도 연결됩니다. 경아의 꿈속에는 검은 통나무들이 있었습니다. 인선은 그 꿈을 제주 4.3과 연결합니다. 그리고 눈이 내리는 공간에 통나무를 세우는 작업을 추진합니다. 통나무 하나하나가 마치 묘비처럼 서게 됩니다. 그곳에는 이름이 없는 죽음들이 있습니다. 기록되지 못한 죽음, 찾지 못한 시신, 장례를 치르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끝내 작별하지 못한 가족들. 인선이 이 작업에 붙인 이름이 바로 작별하지 않는다입니다. 이제 경아는 자신의 꿈이 무엇을 의미했는지 조금씩 깨닫습니다. 꿈속에서 자신이 필사적으로 옮기려 했던 뼈들은 제주에서 사라진 사람들의 뼈였던 것입니다. 2부 마지막으로 갈수록 소설의 이미지는 다시 바다로 향합니다. 1부의 꿈에서 바닷물이 무덤을 덮었습니다. 하지만 바다 아래에는 여전히 무엇인가 있습니다. 이것은 소설 전체의 중요한 은유입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역사에서 지워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계속 들은 뒤 경아에게도 변화가 생깁니다. 처음 경아는 죽음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악몽을 꾸고 삶을 끝내려고 하고 세상과 자신을 끊어내려 했습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오히려 조금씩 살아있는 세계로 돌아옵니다.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히려 살아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느끼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인성과 정심의 이야기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인 동시에 끝까지 살아내려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제 2부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경아와 인선은 어두운 밤, 눈이 내리는 길을 나섭니다. 그리고 촛불을 듭니다. 한 사람이 촛불을 들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촛불을 이어받습니다. 주변은 온통 어둡고 눈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촛불 하나가 어둠 속에서 계속 살아 있습니다. 이 장면은 소설 전체를 상징합니다. 촛불은 거대한 불빛이 아닙니다. 어둠을 완전히 없애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릅니다. 그리고 그 작은 빛을 서로에게 건네줍니다. 기억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모든 것을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기억을 건네면 그 기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2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죽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살아있는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입니다. 정심은 죽은 오빠와 작별하지 못했습니다. 인선은 어머니의 기억과 작별하지 못했습니다. 경아는 인성과 정심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들의 기억과 연결됩니다. 그리고 독자는 경아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 기억과 연결됩니다. 이렇게 기억은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누군가 기억하는 한 그 사람의 이야기는 계속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작별하지 않는다. 3부 불꽃. 눈이 내리고 주변은 온통 어둡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손에는 작은 불빛이 있습니다. 바로 촛불입니다. 1부가 눈, 2부가 밤, 3부는 그 어둠 속에서 타오르는 불꽃입니다. 눈은 모든 것을 덮어버리고 밤은 모든 것을 보이지 않게 하지만 불꽃은 그 속에서 무언가를 계속 보여줍니다. 이것은 곧 기억의 이미지이기도 합니다. 역사의 비극은 사람들의 기억에서 희미해질 수 있지만 누군가 기억하는 한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경아는 계속해서 죽은 사람들의 흔적과 마주합니다. 그들은 이미 오래전에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기억하는 사람의 마음속에서 죽은 사람은 계속 존재할 수 있습니다.
작별하지 않는다는 것은 죽음을 부정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죽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그 사람을 쉽게 떠나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겪었던 고통을 기억하고 그 사람을 사랑했던 사람의 마음까지 기억하는 것. 그것이 이 소설에서 말하는 작별하지 않는다입니다. 3부에서 가장 중요한 상징, 불꽃. 불꽃은 작습니다. 바람이 불면 흔들립니다. 언제든 꺼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꺼지지 않는 한 어둠 속에서 계속 존재합니다. 기억도 그렇습니다. 정심이 기억했고, 인선이 기록했고, 경화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를 듣는 독자에게까지 넘어옵니다. 이렇게 기억은 하나의 불꽃처럼 사람에서 사람으로 옮겨갑니다.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가 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학살의 역사만이 아닙니다. 정심이 오빠를 평생 찾았던 이유, 인선이 어머니의 기억을 놓지 않았던 이유, 경화가 친구 인선의 부탁을 끝까지 수행하려 했던 이유, 모두 같은 곳에서 출발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했던 사람을 쉽게 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소설에서 기억은 고통이면서 동시에 사랑입니다. 잊지 않는다는 것은 때로는 너무나 힘든 일이지만 그 기억을 계속 품는 행위 자체가 사랑의 한 형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설의 마지막에는 작가의 말이 이어집니다. 여기서 한강은 이 작품을 쓰게 된 배경과 이 소설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돌아봅니다. 작별하지 않는다는 단순히 제주 4.3만을 다룬 작품이 아닙니다. 작가는 역사 속에서 말할 수 없었던 사람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문학으로 옮길 수 있을 것인가를 오랫동안 고민해 왔습니다. 특히 한강에게 역사적 폭력과 죽음은 소년이 온다 이후 계속해서 이어져 온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누군가의 고통을 대신 말한다는 것은 가능한가?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이 죽은 사람을 기억하는 방식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작별하지 않는다는 이런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작가의 말에서 중요한 것은 기억입니다. 한강이 말하는 기억은 현재의 삶을 바꾸는 힘입니다. 과거에 죽은 사람을 기억하는 순간 그 사람은 더 이상 완전히 과거에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우리에게 다시 찾아옵니다. 처음 경아가 꾸었던 꿈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검은 나무들이 서 있었고 그 아래에는 뼈가 묻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닷물이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만나는 것은 그 어둠 속에서 흔들리는 작은 불꽃입니다. 눈은 기억을 덮지만 불꽃은 그 아래에서 계속 타오릅니다. 그리고 그 불꽃이 꺼지지 않는 한 죽은 사람들의 이야기도 완전히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은 사람과 어떻게 작별해야 하는가?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작별하지 않는 것이 사랑의 방식이지 않을까?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는 그 질문을 남긴 채 끝이 납니다.